이 아이의 얼굴에는 사라진 기억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서울 서촌 50년 넘게 초상화를 그려온 74살 화가 장도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 편의점 앞에서 떨고 있는 한 소녀를 보고 그대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밤 11시 영하의 추위 속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서 있던 여자아이 은채.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지? 50년 동안 수천 명의 얼굴을 그려왔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자란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길러진 아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은목걸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그 목걸이를 본 순간 할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목걸이에 새겨진 날짜. 2017년 12월 24일. 과연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토록 놀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학생 사는 것도 아니면서 여기 계속 있지 마.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어깨를 움츠렸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밤 11시 서울 서촌 골목이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지고 가족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밤에 한 아이만 편의점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74살 장도윤입니다. 서촌에서 50년 넘게 초상화를 그리며 살아왔지만 요즘은 붓을 들지 않습니다. 작업실은 있지만 완성된 그림은 8년째 없고 저는 그저 그곳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아내와 딸이 제 곁을 떠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가 전화로 오늘은 꼭 일찍 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회의 중이다 라고 짧게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매년 이날이 오면 저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지도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작업실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 골목은 이미 한산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고 가로등 불빛만이 눈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였고 눈발이 강풍에 실려 얼굴을 때렸습니다. 멀리서 캐럴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노랫소리조차 추위 앞에서는 힘을 잃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한 아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소녀였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편의점 문 앞 난방 바람이 나오는 곳에 서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교복 소매는 낡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회색 운동화는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점주가 나왔습니다. 학생 사는 것도 아니면서 여기 계속 있지 마.
다른 손님들 불편해. 점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골목 안으로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빨리 가. 여기 미성년자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점주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이는 더 작아지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지런하게 내려온 긴 머리, 작고 둥근 얼굴, 그리고 크고 또렷한 눈.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수함보다는 조심성이, 밝음보다는 관찰이 먼저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정갈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낡았고 신발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왜인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골목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누고 따뜻한 방 안에서 웃음 짓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 추운 밤에 편의점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무언가를 꼭 쥐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걸이 같았습니다. 낡고 작은 은목걸이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빵 2개와 핫팩 2개를 집어들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점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아이가 서 있던 곳 옆 벤치에 봉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이 저를 바라봤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지를 내려놓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내내 아이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머물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로 갈까? 집이 있을까? 돌아갈 곳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빵과 핫팩,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캐럴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불을 켰습니다. 선반 위에는 먼지 쌓인 빨간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컵이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그 컵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를 벗어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아직도 그 골목 어딘가에서 떨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8년 전 저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자정이 넘어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는 게 보였습니다. 바람소리가 작업실 창문을 흔들었고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따뜻한 곳을 찾았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 골목 어딘가에서
저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은 쌓이고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실 처마 밑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그 소녀가 제 작업실 처마 밑에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이는 처마 끝에 몸을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이 저를 바라봤고 그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눈 피하고 가거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무뚝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선 아이는 문 바로 옆에 서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선반에서 수건을 꺼내 아이에게 던져줬습니다. 머리 좀 닦아. 아이는 수건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봤습니다. 완전히 젖어 있었고 양말까지 물이 스며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신발을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양말을 제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로를 켜고 온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도 된다. 저는 의자를 하나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안은 채였습니다. 저는 선반이 빨간 머그컵을 봤습니다. 8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그 컵을.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그 컵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물로 헹궜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아내가 추운 겨울밤이면 늘 이렇게 코코아를 타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컵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하게 좀 있다가. 아이는 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는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은채요. 은채입니다. 몇 살이냐? 14살이요. 집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컵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6살 이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냥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낯선 곳이었어요. 누가 절 거기 데려다 놨는지, 제 이름이 뭔지, 부모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시설이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문제가 많은 아이라고 했어요. 기억도 없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입양도 2번 갔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첫 번째는 3달 만에, 2번째는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번째는 좋은 이유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예요. 18살 되기 전까지는 시설에 있어야 하는데 며칠 전에 잠깐 나왔어요.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편의점 앞에서 만지작거리던 그것이었습니다. 은목걸이였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었어요. 제가 정신 차렸을 때 손에 꼭 쥐고 있었대요. 아이는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목걸이 뒷면에 뭔가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 아이는 목걸이를 뒤집었습니다. 2017점 12월 24일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7년 12월 24일. 8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아내와 딸이 떠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8년 전 그 무렵 뉴스에서 봤던 기사를. 백화점에서 미아가 발생했다는, 한 아이가 실종됐다는, 그 아이의 나이가 6살이었다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목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언제 이걸 제게 준 건지도. 근데 이것만 보면 조금 안심이 돼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했던 것 같아서.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건물 관리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시간에 애를 들여놓고. 혹시 신고 들어오면 어쩌려고. 관리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눈 피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무단 침입이에요. 당장 내보내세요. 관리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관리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30이 줘보셨습니까? 뭐요? 임차인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제3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긴급 피난권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영하의 날씨에서 저체온증 위험에 처해 있었고 저는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시면 경찰을 부르십시오.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관리인은 한동안 밖에 서 있었지만 결국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꼭 안은 채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이제 갈게요. 어딜 간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눈보라에 어딜 가겠느냐?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만 여기 있어라. 내일 아침 되면 생각해보자. 정말 괜찮으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구석에 있던 담요를 꺼냈습니다. 소파에서 자라. 춥지 않게. 아이는 담요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제 작업 공간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2017년 12월 24일. 그날 실종된 아이. 그리고 지금 제 작업실에서 자고 있는 이 아이.
혹시 이 아이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고 확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아이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나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라고. 이번에는 외면하지 말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회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하얗게 쌓인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파를 봤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은채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가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늦게까지 잤네요. 괜찮다. 씻고 와라. 저는 세면장을 가리켰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세면장으로 갔고 잠시 후 깨끗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긴 머리는 여전히 가지런했고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밥 먹어라. 저는 상을 가리켰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봤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쥐는 방식을 너무나 정확하고 정갈했습니다. 밥그릇을 받치는 습관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식사 예절이 제각각입니다. 배고픔에 익숙해서 빨리 먹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예의 바르게 먹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르쳤을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어딘가에 가족이 있었다고. 은채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그릇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 괜찮다. 저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 이제 가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관공서도 다 쉬고, 내일 생각해보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전 저는 은채를 작업실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은 크리스마스에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 아카이브 코너로 갔습니다. 사서에게 2017년 12월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신문 묶음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12월 24일자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12월 26일자 신문 사회면이었습니다. 백화점 미아 실종 사건, 한정우 회장 외손녀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6살 여아가 실종됐다. 실종 아동은 한정우 전 대기업 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졌다. 당시 아이의 모친과 함께 쇼핑 중이었으나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수소문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하다. 한 회장 측은 아이를 찾는데 협조를 부탁한다며 제보자에게 살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2017년 12월 24일 6살 여아 한정우 회장의 외손녀.
그리고 지금 제 작업실에 있는 은채. 14살, 6살 이전 기억이 없는 아이. 손에 쥐고 있던 은목걸이. 2017년 12월 24일이라는 각인. 저는 후속 기사를 찾았습니다. 12월 28일자였습니다. 실종 아동 수색 계속, 가족 절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실종 아동 어머니,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실종 아동의 모친이 29일 새벽 교통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모친은 딸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호 회장은 딸과 손녀를 모두 잃은 비극을 맞았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정호.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었던 사람. 하지만 딸을 잃은 후 은퇴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한정호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정호 전 회장, 매년 크리스마스 아동보호시설에 익명 기부. 한정호 전 회장, 여전히 손녀 찾기 포기 안 하. 실종 손녀 찾기 위해 8년간 사설탐정 고용. 저는 기사 속 한정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새하얀 머리, 깊게 패인 눈두덩, 공허한 눈빛. 8년 전 사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사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오후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은채가 정말 그 아이라면, 만약 한정호가 8년 동안 찾던 손녀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채를 한정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가? 하지만 은채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이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걸까? 작업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채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외투 안주머니에 접어넣은 기사 복사본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채야. 네. 오늘은 그냥 따뜻하게만 있자. 은채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쌓인 거리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저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눈사람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걷던 시간이.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도 저를 봤습니다. 큰 눈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은채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채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은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푹 쉬어라.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서 기사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작업실에서 혼자 그것을 읽었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대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줄 것인가. 하지만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이 아이를 제 곁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저는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기사 복사본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결정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채에게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 저는 다시 신문 아카이브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우에 대한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2018년 초 기사들이었습니다. 한정우 전 회장, 회장직 정격 사퇴, 딸 잃은 비극 후 사업 정리, 한 회장 측 손녀 찾기 위해 전 재산 쏟을 것. 저는 한 기사 한 기사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9년 기사였습니다. 한정우 전 회장, 전국 보호시설 방문, 실종 손녀 찾기 위한 집념,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익명 기부. 2021년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 회장,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 8년째 사설 탐정, 고용 중. 손녀 생일마다 케이크 준비하는 할아버지. 저는 그 마지막 기사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속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케이크 앞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하얀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텅 빈 눈빛. 촛불을 켜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정우 전 회장은 매년 12월 24일 돌아가신 딸의 생일에 케이크를 준비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종된 손녀를 위해 촛불을 켠다. 8년째 변함없는 의식이다. 한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손녀까지 잃었습니다. 이게 다 제 죄입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죄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8년 동안 되뇌어왔기 때문입니다. 제 죄입니다.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저는 한정우의 현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기사에 나온 정보였습니다. 도심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넓은 집이지만 혼자 산다. 가족을 잃은 후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무덤 같다고. 저는 모든 기사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가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장식들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채가 정말 한정우의 손녀라면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가. 하지만 아이는 기억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한정우는 8년 동안 손녀를 찾았던 그 사람은 손녀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지키지 못할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한정호의 집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8년 동안 손녀를 기다렸다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저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갈한 정원이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주소를 찾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큰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켜진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한정호였습니다. 저는 담장 뒤에 숨어 그를 지켜봤습니다. 한정호는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지만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원 한쪽에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본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한정호는 한참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작업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정호는 손녀를 찾고 싶어 합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기억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채는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은채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그리고 있었느냐? 그냥 창밖 풍경이요. 눈사람이랑. 은채는 수줍게 웃으며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눈사람 옆에 작은 사람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예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봤습니다. 작은 사람 옆에 더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저고요. 은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잘 그렸구나.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할아버지 책장에 책이 많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벗으며 주머니 속 기사 복사본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채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마 같이 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은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함께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은채는 능숙하게 채소를 썰었고 국을 끓이는 것도 도왔습니다. 예전에 누가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은채야. 네. 혹시
내 가족을 찾고 싶으냐? 은채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족이 있다면 만나고는 싶어요. 근데 동시에 무서워요. 무섭다니. 만약에 가족이 있는데 저를 버린 거라면 어떡하죠? 아니면 저를 찾지 않은 거라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너를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은채는 저를 봤습니다. 큰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찾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채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요. 따뜻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요. 근데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은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꿈 같아요.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따뜻함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고, 8년 동안 찾아 헤맨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야, 꿈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진짜다. 은채는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다. 은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은채가 살아있다고, 제 작업실에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 은채는 제 곁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은채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정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12월 25일이 지나고 2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탄 연휴 이틀째였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근처 슈퍼에서 간단한 식재료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장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동네에서 오래 산 주민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작업실에 사람이 있던데 손님이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잠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애가 어려 보이던데.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은채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잘 잤느냐? 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채가 설거지를 하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도윤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동보호기관 서울지부 김서연입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동네 주민분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작업실에 미성년자가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불안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후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채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후 2시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재킷과 슬랙스 차림이었고 크로스백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입니다. 통화했던. 들어오십시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서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은채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은채를 관찰했습니다. 은채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은 저를 봤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김서연이 앉았고 저도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김서연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은채요. 은채입니다. 성은요?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은채를 봤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냈나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시설이었나요? 은채는 작은 목소리로 시설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생, 지금 무단이탈 상태네요. 시설에서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은채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김서연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 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 아이가 편의점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일시적 보호라고 하셨는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셨으면 즉시 경찰이나 저희 기관에 연락하셨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것을. 김서연은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야, 시설이 싫었나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자꾸 옮겨 다녀야 해서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요.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기억도 없고 말도 별로 안 한다고.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서연은 안경 너머로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선생님도 학생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임시보호를 신청하겠습니다. 김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임시보호요. 네. 이 아이를 제가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임시보호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신원 확인, 주거 환경 조사, 경제력 증명,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의 친권자나 법적 보호자 확인이 우선입니다. 친권자가 없다면요?
그럼 시설이 법적 보호자가 됩니다. 선생님이 임시보호를 받으시려면 시설과 협의해야 하고 법원 승인도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한 달, 길면 석 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김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설로 복귀해야 합니다. 은채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김서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긴급 임시 조치라는 게 있어요.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복귀 시 심각한 심리적 외상이 예상될 경우 일시적으로 현재 보호자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보호자의 신원이 확실해야 하고 주거 환경이 안전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저희 기관의 방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서연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왜 이 아이를 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8년 전 저는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고 싶습니다. 김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학생이 여기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신고가 또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서연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야,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좋은 분인 것 같으니까 내가 도울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연이 나가려는데 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과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뭡니까?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동네 커뮤니티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경찰 부르겠답니다. 낯선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애를 집에 가뒀습니까? 김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서울시 아동보호기관 김서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서연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신고나 명예훼손성 게시글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를 위한 일과 타인의 사생활 침해는 다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남자와 관리인은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 저는 은채 옆에 섰습니다. 괜찮다. 김서연 씨가 도와줄 것이다. 은채는 저를 봤습니다. 정말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은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 약속한다. 그날 저녁 저는 은채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였습니다. 은채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은채가 나왔습니다. 깨끗해진 얼굴이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은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았구나. 우리는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긴급 임시 조치가 승인될까?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장도윤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정우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과 면담을 원하십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정우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과 면담을 원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손녀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촌에서 그 아이를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선생님 작업실에 미성년자가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비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선생님과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 만나자고 하십니까? 내일 오후 어떠신지요? 장소는 선생님께서 편하신 곳으로 종로 쪽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내일 2시에 회장님께서 가시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한정우와 만나야 하는 순간이, 그리고 은채의 미래가 결정될 순간이. 저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은채를 봤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작게 웅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은채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은채에게는 오늘 오후에 잠깐 외출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은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인가요? 아니다. 개인적인 일이다. 금방 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라.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은채에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것은 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고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갈한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새하얀 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정호였습니다.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정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도윤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정우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지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정우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눈두덩, 미간의 세로, 주름, 공허한 눈빛. 8년의 시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손녀를 보호해 주셔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그 아이가 회장님의 손녀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도 맞고 실종 시기도 맞고 무엇보다. 한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 작고 둥근 얼굴, 크고 또렷한 눈. 은채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녀 은채입니다. 8년 전 사진입니다. 저는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기억이 없습니다. 6살 이전 기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한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기록에 의하면 아이는 사고 후 심리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시설로 보내졌고 한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딸을 지키지 못해서 손녀까지 잃었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한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딸이 은채의 어머니가 남편에게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집안 망신이라고. 한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은채가 사라졌습니다. 딸은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고 며칠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의 말을 들었더라면, 제가 제때 보호했더라면, 저는 한정우를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똑같았습니다. 8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제가 지키지 못했다고. 회장님, 그 아이는 지금 제 작업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것입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이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회장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강요하지 마십시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연락이 안 돼서. 김서연은 한정우를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정우 회장님이십니까? 한정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서연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은채가 회장님의 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년 전 실종된 아이입니다. 김서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이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장도윤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주간지 기자입니다. 선생님 작업실에 한정우 회장 손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정우와 김서연을 봤습니다. 기자입니다. 누군가 제보했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서가 나섰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기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기사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작업실로 가야 합니다. 은채가 혼자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이가 놀랄 것입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와 김서연은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은채는 더 이상 조용히 지낼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우 회장이 법적 보호자로 확인되면 은채는 회장에게 가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채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냐? 네, 근데 할아버지, 아까 문 밖에서 누가 사진 찍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건너편에 남자 하나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보호를 요청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야, 앉아라. 은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채야,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은채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기사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거라.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저예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저한테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는 종이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를 찾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8년 동안. 그렇다.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은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은채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서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 은채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채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은채는 잠들지 못했고 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기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 한정우 회장님과 공식 면담이 잡혔습니다. 은채도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는 종로 쪽 조용한 카페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채야. 은채가 저를 봤습니다. 오늘 오후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은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섭지 않으냐? 무서워요. 근데 알고 싶기도 해요. 저를 찾았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겠다. 은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1시 우리는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기자는 여전히 밖에 있었지만 저희를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것은 1시 50분쯤이었습니다. 연말 장식이 아직 걸려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김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은채. 김서연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갈한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새하얀 머리가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한정호였습니다. 뒤따라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한정호는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너무 떨려서 비서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은채 바로 앞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채야. 한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정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앉으시죠.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비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야, 나를 기억하니?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6살이었으니까. 한정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겠니? 사진을 은채 앞에 놓았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노인의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내 5살 생일날이었다. 은채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한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채야,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외할아버지. 내 엄마의 아버지. 엄마요.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했지.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디 계세요? 한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내 엄마는 너를 찾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은채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쟤 때문에요. 아니다. 한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잘못은 나한테 있어. 한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내 엄마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 엄마가 혼자 도망쳐야 했고 너를 잃었고 결국. 한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채는 한정우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 8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저는 할아버지를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한정우는 은채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내 손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은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정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서연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은채야,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아. 그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 은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한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거야. 은채는 저를 봤습니다. 저도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내 편이다. 은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우를 봤습니다. 저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어려워요.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근데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천천히 알아가자. 은채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 할아버지도 계속 보고 싶어요. 장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 한정우는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한정우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일정이. 한정우는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일정은 취소해. 회장님, 그러시면 내가 8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일정이 뭐가 중요한가? 한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물러났습니다. 한정우는 다시 앉았습니다. 은채야,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 엄마 이야기를.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한정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너를 안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은채는 한정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김서연도 들었습니다. 한정우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채의 엄마에 대해, 은채가 어렸을 때에 대해.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은채야, 할아버지가 다음에 또 봐도 될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정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은채야.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은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너를 위해 남긴 거야. 내가 간직하고 있었어. 은채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은채가 쥐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짝이야. 내 엄마와 내가 하나씩 가지고 있던 거지. 은채는 두 목걸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은채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한정우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은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게 천천히 하면 된다.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은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할아버지는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실 거죠. 저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한. 은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채에게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저는 점점 은채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은채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12월 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채는 한정우를 3번 더 만났습니다. 매번 저도 함께 갔습니다. 한정우는 은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기다렸습니다. 은채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후 2시 김서연이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은채. 김서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채는 한정우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김서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은채의 법적 보호자는 한정우 회장님이 되고 은채는 회장님 댁으로 가야 합니다. 은채는 저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입니까? 아니요. 은채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알겠습니다. 김서연이 나간 후 은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저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괜찮다. 한정우 회장님은 좋은 분이시다.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근데 저는 아직 할아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것도 무서워요. 저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아니다. 나는 여기 있고 너는 내 가족에게 가는 거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다. 그날 저녁 저는 한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은채가 아직 불안해합니다. 천천히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은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한정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은채가 제 집으로 오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3사람이 함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제 집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니면 선생님 작업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에서 하시죠. 은채가 편한 곳에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며칠 후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채도 도왔습니다. 간단한 밥상이었습니다. 밥,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오후 5시 한정우가 도착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네요.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오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한정우는 은채를 받습니다. 은채야. 할아버지. 은채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한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좋아하던 케이크야. 내 생일 때마다 사주셨던 케이크란다. 은채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은채, 그리고 한정우. 세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정우가 밥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은채가 국을 나눴습니다. 반찬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국을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한참 후 한정우가 은채에게 물었습니다. 국 더 먹을래?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정우는 조심스럽게 은채 그릇에 국을 더 떴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은채 밥그릇에 반찬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은채는 두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은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우를 봤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채야, 나는 내가 내 집으로 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거야. 1년이든 2년이든. 한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줘.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언제든 나를 찾아줘.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한정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한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직 할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한정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하다, 은채야. 은채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렴. 장할아버지를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작업실에도 가끔 오고 싶어요. 한정우는 저를 봤습니다. 물론이지.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오너라. 은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한정우는 은채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야, 미안하다. 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잃어버려서, 8년 동안 찾지 못해서. 한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한정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단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은채는 한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개 드세요.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한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건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할아버지도 아프셨잖아요. 저처럼.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천천히 같이 밥 먹으면서 가족이 되어 한정우는 은채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 전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늦었어도 괜찮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한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은채, 준비되면 연락해줘. 네, 할아버지. 한정우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은채를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한정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채와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떠나면 외로우실 거예요. 저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내 갈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나도 너를 보고 싶을 거다. 그럼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은채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8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습니다. 8년 전 딸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 저는 은채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은채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은채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은목걸이. 저는 빨간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할아버지 컵인데요. 괜찮다. 너한테 주고 싶다. 내가 외로울 때 이 컵에 따뜻한 차를 마셔라. 은채는 컵을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우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은채는 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리마. 은채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작업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반 위에는 은채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사람 옆에 두 사람이 그려진 그림.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따뜻한 불빛이 켜진 작업실을,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세 사람을. 크리스마스는 끝났지만 우리의 겨울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